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주간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춘곤증이라고 좀 해야 할까요? 봄이라 그런지 유독 졸음이 쏟아지는 때가 많더라고요. 나른한 시간입니다. 지금 졸음을 깨는 변호사님만의 비법 있으면 알려주시죠. 예, 저는 졸리면 더 일에 몰두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퍼를 보는데 너무 졸린다 그러면 보고서를 소리내어서 읽는다거나 지금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관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토의하고 논의를 해본다거나 혹은 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검색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민원인과 통화를 좀 더 해본다거나 해서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니까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추천드립니다. 너무 답변도 너무 변호사다운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변호사는 좀 다르다. 변호사는 토의를 하고 소리내서 읽고 또 일정을 검색한다. 이게 일과를 검색한다. 좀 공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잠이 오면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역시 멋지십니다. 우리 변호사님 정말 멋진 변호사님이신 것 같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거위가 먼저 공격해 때렸다. 건국대 건구스 학대한 60대 남성이라고 나오는데 건국대에서 마스코트로 좀 사랑받던 거위 건구스를 폭행해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도 영상을 좀 봤는데 정말 화가 나고 좀 거위가 불쌍해서 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변호사님. 예, 4월 17일 저도 자주 가는 경찰서인데요.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건국대 내의 호수 일감호에 사는 거위들을 폭행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A씨는 일찍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는데요. 혐의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4월 11일 오후 3시쯤 한 남성이 일감호, 건국대에 있는 호수이죠. 일감호에서 건구스 거위 2마리 중 한 마리를 왜 거위를 저렇게 때리는 거예요? 영상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차례 손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라는 점으로 고발당했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한 남성이 거위의 머리를 바닥에 닿을 만큼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장면 보이시죠? 그리고 거위들은 반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또 어떠한 저항도 못한 채 그저 맞고만 있는 장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고발당하였습니다. 거위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말도 못하는 동물을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남성 혹시 왜 거위를 때렸다고 얘기한 게 있나요? 이 거위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좀 때렸다는데 거위는 지금 저기 울타리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좀 당한 것 같은데 거위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게? 이 건구스는 실제로 건국대의 건 그리고 거위를 뜻하는 구스를 합친 애칭인데요. 건국대 내에서도 대학의 마스코트로 교내 신문에 소개될 만큼 유명세를 누리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혐의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거위와 장난을 하다가 거위가 공격을 해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동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동물자유연대가 제공한 학대 영상에는 거위의 머리 부분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날 수사팀과 동물자유연대의 관계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하여서 불구속 상태로 피혐의자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관계 좀 사진 같은 거 보면 폭행당한 거위 사진에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피가 나고 있어요. 뭐 안 나서 불구속 수사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장난 수준 넘어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경찰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는 예. 저런 행동은 본인보다 더 약한 존재에 대해서 분풀이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동물 학대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분노의 여론이 일었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예. 영상에서는 혹은 사진에서는 예. 건구스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저런 동물. 근데 어쨌든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앞서서 좀 경기 안양시에서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있었는데 남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올라와서 안타까움과 좀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거랑 좀 같이 좀 살펴봐 주시죠.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양 삼성천에 살고 있는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네.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해당 글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사진에 의하면은 오리 가족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지금 나오고 눈 있네요. 주변이 크게 다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친 후 염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오리도 보이고요. 네. 이 글에 보면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오리를 현재 보호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 현재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SNS에 올라온 또 다른 글도 있습니다. 4월 3, 4일 밤과 새벽 사이에 우리들의 집 오리들에게 누군가 해코지를 했다. 그리고 3마리 모두 다쳐서 1마리는 실명위기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코지를 목격담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10대로 보이는 남학생 무리가 한 행위다라는 의심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대 남학생 무리가 4월 3, 4일 이틀에 걸쳐서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돌팔매질을 했고 또 욕설도 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이 화가 나고 불쾌한 마음에 글을 남긴다라는 목격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진을 보면 날개죽지 사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면요. 날개죽지 상처로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목격담. 그다음에 한쪽 눈이 시커멓다. 그다음에 맨 아래는 얘도 어딘가 아파 보인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좀 뭔가 학대를 당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학대범들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예, 일정 정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아무런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네. 동물에게 분풀이성으로 그냥 가혹행위성으로 행위를 한다면 이 분명히 동물보호법 위반의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딱히 좀 주인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 동물이긴 하지만 사람에게 좀 이렇게 보호받는 것은 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대범들한테 처벌 어떻게 내려져야 되나요? 예,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미 경찰서에 해당 범인을 고발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학교에는 거위뿐만이 아니다. 고양이 등등의 무수한 동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캠페인도 벌여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피혐의자는 결국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좀 이렇게 아무런 죄 없는 동물 학대하고 좀 이렇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이 사안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뭘까요? 햄을 빼려면 2,000원을 더 내야 된다. 햄 빼는 값 돈 더 받는 김밥집 사장님. 재료를 일반적으로 빼면은 돈을 더 깎아줘야 되는데 왜 돈을 더 내라는 걸까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변호사님? 예, 이 소식 아시는 분들도 꽤 네. 많으실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햄을 안 먹어서 햄을 빼려는데 네. 2,000원을 더 내라는 왜 고 더 하는데 이게 내야 되죠? 맞습니까?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배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배달업체에 표기된 바에 따르면 네네. 햄, 단무지, 맛살 등 재료를 빼려면 네. 2,000원을 추가해서 결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실제로 되어 있네요. 있는데요. 햄 빼주세요 2,000원, 단무지 빼주세요 2,000원, 플러스 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맛살도 빼달라. 이러한 배달 앱을 활용하던 A 씨는 재료를 빼는데 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의아하여서 사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자 사장님은 오픈한 지 7년이 됐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은 처음이시다.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거는? 네, 어떻게 답변을 네.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네. 심지어 다른 분들은 돈 더 내고 햄만 빼달라고 해서 다른 재료를 더 추가해서 드시기도 하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손님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손님은 가게 이름과 이러한 대화 내용을 곧장 SNS 공개해 버렸습니다. 어머나, 예.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미 화제가 될 만하죠. 네, 그렇죠. 그러자 네티즌들은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비난을 했는데요. 그러자 네. 사장님은 더 화가 났습니다. 네. SNS에 지금 댓글이 달리는 만큼 나 역시 고객님의 사진을 하나하나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5일 방영된 JTBC 사건 반장에서 네. 제작진과 통화하면서 사장님은 나에게 지금 맹비난과 폭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어려움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왜 생각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상식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김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햄을 빼는 행위가 조금 더 뭔가 에너지가 더 든다거나 뭔가 루틴하지 못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건지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곤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해당 김밥 가게 좀 가게 이번에 논란된 게 처음이 아니라 라면 논란으로 좀 도마 위에 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마 또 라면에서도 면을 뺀다고 돈을 더 받는다는 건 아니죠? 글쎄요, 이 분식점의 영업 방식이 섣불리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네네네.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논란의 김밥집은 라면에 면을 빼도 추가금이 붙는다라는 실제로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게시글에는 해당 김밥집의 메뉴판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진짜네요. 면을 보시다시피 빼면 3,000원을 더 받고. 예, 라면을 주문할 때 면을 빼고 국물만 주문하면 3,000원이 추가되고 면을 따로 포장을 원할 경우에도 3,000원이 추가되어서 굉장히 이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누리꾼들 좀 해당 사연에 좀 갑론을박을 좀 벌였다고 해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좀 봐주시죠. 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얼큰한 라면에 면을 빼면 그럼 10,000원인 건가? 라는 그리고 폐업하고 싶은 거 아닌가? 저렇게 장사하는데 손님이 먹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네. 사업주를 비난하는 글도 있었지만 네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가게 사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빼서 먹으면 되지 왜 빼달라고 하냐. 네. 얼마나 무리한 요구 사항이 많으면 빼달라고 하는데 과금을 하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김밥을 팔면서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 팔기도 어렵고 네.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가게에서 구매를 안 하면 될 네네. 일이지 SNS에 글을 올려서 비난을 하는 것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라는 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SNS 관련된 부분 조금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이해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을 약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면을 넣어야 내가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으면 이 면이 꼭 들어가야 내가 생각했었던 맛이 나오고 국물 맛이 나온다.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을 뺐을 때 또 다른 컴플레인이 또 들어오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저는 약간 그래도 돈을 더 받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과도하게 더 받는 것은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논란의 김밥집 좀 해명도 하고 사과도 했는데 결국 SNS 폐쇄했다고 하던데요. 예, 해당 김밥집 사장께서는 결국 새로운 가게 운영 원칙을 고지하면서 네. 앞으로는 이렇게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줄 몰랐다. 고객 네. 의견과 취향에 맞춰 영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새로운 운영 원칙도 공지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네. 김밥집 사장님의 SNS 계정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 있었을 텐데 잘해보려고 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한 발 뺐으나 뒤로 한번 사과하고 뺐으나 결국에는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뭘까요? 연애하고 싶다. 같이 볼일을 보자. 시아버지가요. 성희롱을 일삼는 시아버지다. 며느리한테요. 이게 며느리한테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혼 5년 차 여성이 술에 취하면 성희롱을 일삼는 시아버지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을 좀 전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참 변호사님? 민망하고 일륜지 대사에 반하는 언동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제보자는 김모 씨입니다. 3살 네네. 아들을 둔 주부인데요. 네네. 평소 시아버지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는 가족끼리 간 여행에서 발생했는데 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물건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시아버지와 단둘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있는 와중에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갔다가 바지 지퍼를 연 채로 와서는 네. 뭐 너가 잠궈주면 어떻겠냐, 아이고야. 잠궈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너희 요즘 부부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좀 싸운다면서 라고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점입가경입니다. 나는 너가 며느리로 보이지 않는다. 어머나. 그리고 나는 너랑 연애 한번 하고 싶은데 아쉽다 해서 급기야 며느리가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화를 내자 장난이다라는 말로 무마했다라고 아니 합니다. 무슨 이 좀 가해자들이 항상 좀 쓰는 방법인데 해놓고 아니면 장난이다. 이게 조금 어쨌든 입에서 나온 말을 뱉었지 않습니까? 그럼 뱉은 것에 대한 책임은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성적 불쾌감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느끼겠죠. 이거를 우리 또 며느리인 김 씨가 남편에게 그동안 좀 당했던 일을 털어놨는데 화가 난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인 시아버지에게 좀 따졌는데 시아버지는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좀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 또 예.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경우 피해자들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죠. 고통이죠. 그래서 네.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이 네. 김 씨는 아이와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만에 돌아왔더니 네네. 오히려 일단 가해자로 보이는 시아버지가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냐면서 며느리를 비난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 때문에 나갔는데요. 네, 근데 변호사님 이거 시아버지 행동 엄연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성희롱이라는 말을 떠올리실 걸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 법제상 성희롱이라는 것은 업무 관련성으로 지위 고하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이외의 관계, 즉 업무상 관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라면 뭐 추행을 했다거나 혹은 폭력을 썼다거나 하는 형사소송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단순히 언동으로서 사람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성희롱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벌이 안 되나요? 지금 이 시아버지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네. 다른 모욕이나 혹은 명예훼손이나 공연성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네. 이러한 죄로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소송상 어떠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네. 강용석 전 의원이 네네. 여성 기자들에게 네네. 다 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럼 강용석 씨는 성희롱 처벌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네네. 당시 강용석 씨도 집단 모욕죄로 기소되었을 그렇죠. 뿐이지 네. 성희롱으로 어떻게 처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네가 잠가주든가 난 며느리로 안 보인다. 이 말 들으면 약간 좀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며느리로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이 부분 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혼 사유도 충분히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사안이 어디로 갈지 좀 귀추를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주제는 불황 속 자영업자 수백 명 울린 장염맨입니다. 무려 418곳이 당했습니다. 전국 식당 돌아다니면서 뜯어낸 장염맨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유명 음식점, 이른바 맛집들을 좀 대상으로 그곳에서 식사를 한 뒤에 장염에 걸렸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피해 업주들을 협박한 건가요? 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혐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내가 당신의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했다가 장염에 걸렸다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만약 나에게 보상해주지 않으면 당장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업주들은 당장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하여 이 장염맨의 요구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이체하였는데 이 혐의자가 실제로 수령한 합의금은 거의 9천만 원에 달한다고 9천만 합니다. 원이요?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 좀 따져보지 않고 돈을 보내신 업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들어봤을 때 명확하게 공갈 행위인 것 같은데 이 남성 좀 워낙 협박이 좀 잦다 보니까 음식점들 사이에서 장염맨으로 통했다고 해요. 장염맨, 이거 뭔가요? 이 협박한 장염맨이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업주들이 장염맨 전화 오신 분 있는가? 혹은 나도 오늘 장염맨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멘트가 정말 똑같다 등등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다 피해 사례를 올리다 보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들 사이에서는 이 남성이 장염맨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좀 공유하다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 좀 공유를 하다가 발견이 된 거군요. 남성 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에 출소했다고 하는데 가중처벌받을 가능성 크죠, 변호사님이고?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범행을 했다가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가 처벌을 받고 불과 지난해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상습성 적용해야죠. 그래서 경찰은 이 남성에게 상습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불구속 수사도 아깝습니다. 구속 수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배달 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다뤄봤지만 자영업자들 좀 괴롭히는 이런 사례들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좀 업주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사례도 있었죠.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는 업주에게 케이크로부터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하여서 케이크 가격의 2배를 달라. 2배요? 그렇죠. 케이크 환불 가격으로는 부족하다. 2배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구청에 신고하겠다라는 악성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달앱 거지라고 부르는 건가요? 이런 걸? 흔히 배달 거지라고 지칭하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고객이 뭐 증거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식점 업주들은 배달 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다더라라는 말만으로도 매출에 큰 타격을 얻을 수밖에 없고 별점 테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고객의 단순한 클레임, 심지어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클레임에도 업주들은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소액이지 큰 피해, 매출에 피해 입는 것보다는 소액이지라는 생각으로 얼른 배상을 해주다 보니 이런 장염맨이나 혹은 케이크 업체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피해자분들이 그냥 넘어가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로 그냥 당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 피해 사실 공유가 안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는 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까 얘기하셨던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 사례를 좀 공유를 하면서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좀 공론화가 좀 돼야죠. 그래야 좀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치킨집, 배달의 상징은 치킨집 아닙니까, 변호사님? 근데 치킨집 사장들이 배달앱의 갑질 횡포에 좀 보이콧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 배달거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눈물이 날 지경인데 네. 지금 자영업자의 대표자인 그쵸. 치킨집 사장님들도 네. 배달 어플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 네. 집단 행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즉 전국의 치킨집 사장님들이 배달 앱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면서 네. 아니, 더 이상은 못하겠다 보이콧의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BHC 치킨, 교촌 네. 치킨 등 네. 전국 5대 치킨 브랜드의 네. 업주 대표 5분이 네.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음. 입장이라는 규탄문을 내놓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원가 상승에 네. 더하여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등의 배달 앱에서 내는 수수료와 네. 또 배달비 부담까지 늘고 있는 상황임을 네. 토로하였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네. 지금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은 배달 앱 전체에 대해서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어떠한 사정인지 좀 들여다보았더니 네. 대표 앱이죠. 배달의 민족은 네.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배민 플러스 요금제를 네. 내어놓았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어플 이용 수수료의 6.8% 그리고 네. 배달비의 30 내지 60%도 가맹점주 업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었고요. 네. 과거만 하여도 배달비를 업주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배민 플러스 요금제라는 새 요금제에서는 네. 배달 앱이 일괄적으로 책정되면서 업주는 더 이상 자발적으로 스스로 설정할 수도 없어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쿠팡이츠 어플에서도 네. 비슷한 스마트 요금제라는 것을 내어놓았는데요. 네. 앱 이용 수수료가 무려 9.8%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9.8%. 아니 이게 처음에 배달 앱이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자영업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확장해서 결국은 이제 대기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 되고 나니까 이제 갑질 횡포를 하고 지금 수수료 상당히 너무 높아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 배달 시장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업체 이름 말고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배달 시스템이 서비스가 외국에도 막 자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안 좋은 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달을 하면 소상공인도 돈을 못 벌고 배달 기사도 돈을 못 벌고 대기업만 돈을 버는 이런 시스템 제가 뭐 대기업 편을 뭐 안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상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지 않는지 결국은 과거에 업체가 직접 고용해가지고 배달기사를 썼었던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회귀하기를 바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배민 플러스는 30에서 60%를 또 부담시킨다.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소비자들도 치킨 3, 4만 원 이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뭐 국민 간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제 결국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대기업이 수수료를 올리면 네. 가맹점주 업주들은 결국 치킨의 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그렇죠. 보셔야 되죠. 네. 과거만 하여도 간식의 대표주자는 피자, 치킨이었는데 그렇죠. 뭐 치킨 한 마리 시키려면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야 된다면 네. 이건 어렵죠.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이상 국민 간식이라 불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2마리씩 먹으면 어떡해요? 10만 원은 거뜬히 나가는 그리고 상황이죠. 아니 중요한 건 국가에서 저출산 때문에 계속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하라고 해서 4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6인 가족에서는 치킨을 4마리 정도, 3마리, 4마리 먹어야 되는데 먹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럼 20만 원씩 치킨 어떻게 먹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장현맨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배달앱까지 오긴 왔는데 뭐 저희는 좀 이런 사회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좀 개선이 됐으면 해서 국민들 특히나 소비자들을 위한 것 그리고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뭘까요? 반려동물보다 못한 애정, 법원, 아동학대 부모의 징역형입니다. 반려동물보다 못한 아동학대 행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생후 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부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먼저 이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학대했는지 주요 혐의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변호사님. 예, A씨 부부는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둘째 아이의 네.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31회에 걸쳐서 네. 또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외출해서 그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한 그 A씨는 지난해 10월에 아이가 물고 있는 젖병을 3개 눌러서 아이의 입술을 터지게 했고요. 네.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아이를 때려 심정지와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모두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해당하죠. A씨의 남편 B씨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남편 B씨는 자신의 이마로 아이의 눈 부위를 때리고 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에 가담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궁금한 건 이런 사실들은 뭐 CCTV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밝혀지는 이런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피해 아동이 진술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요. 네. 만약에 진술 능력이 없는 최근 네. 정인이 사건 등등이 있죠. 네, 네, 아이가 네. 사망해버리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결국 확보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더군다나 피해 사실을 모두 체크를 할 수 없으니 네.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아이의 네. 몸에 있는 상해 네. 등등의 그거 물어보는. 이걸 가지고 추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진짜 어떻게 가슴 머리를 부모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가슴이랑 머리를 때려서 뇌출혈을 일으키고 사망까지 했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부부한테 징역형 선고됐습니다. 이 구체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보통 아동학대 사례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사건의 형량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 좀 해주시죠. 이 A씨와 B씨는 다름 아닌 친모와 친부입니다. 아유, 이들에게 네. 이러한 아동학대, 심지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4월 16일 친모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 6개월이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친부 B씨에게는 네. 징역 1년 6개월 그러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요. 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형량에 대해서 아마 MC님께서도 변호사님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실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3년, 4년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10년도 모자라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선고된 최빈 형량은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많습니다. 물론 이들의 행위나 범행 피해 사실의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한 편이고요. 네. 친부모라는 점도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이지만 네. 이런 평소에 적용되는 형량을 보았을 때는 실형, 그것도 친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것은 통상의 형량에 비하여는 높이 선고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이게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심지어 100일도 안 된 말도 못하는 신생아입니다. 신생아를 학대를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만들었는데 친부한테는 1년 6개월에 심지어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친모는 3년 6개월. 아니 저는 송방방의 처벌 같은데 왜 법원 이런 판결 내린 겁니까? 재판부의 양형 선고의 이유부터 먼저 알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예.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초범이요. 강력한 부분이죠. 네. 항상 나오는.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특히 친모 A씨는 범행 당시에 산후 우울증과 또 첫째를 돌보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네.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여 선처 요소를 밝혔고요. 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 네. 그리고 아동에 대하여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도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죽어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는 점 보았을 네. 때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하였을 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에게는 참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3년 정도의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네. 없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는데 네. 항상 이제 아동학대 사건을 하다 보면 네. 특히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곧 보호자인 경우엔 음. 재판부도 판결을 선고할 때 네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네. 두 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했을 네. 때에는 아이를 당장 보호할 사람이 아,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등등의 네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등의 음. 구청에서 아동을 보호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겠지만 그들 역시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만큼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건처럼 부부가 네네. 동시에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은 그래도 집행유예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한 사람은 실형을 선고하는 정도이고요. 네. 또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을 실제로 뭐 흉기를 휴대하여 네. 상해했다는 것보다는 네네. 아이에 대해서 이 정도 학대를 한 경우는 네. 아직 집행유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사실관계를 좀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심정지 상태라고 해서 사망한 줄 알았는데 아이가 너무나 다행히도 살긴 살았군요. 예. 살긴 살았는데 그게 양형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방금 얘기하셨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찌됐든 그래도 학대한 부모지만 키워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유를 한 명한테 줘서 아버지는 그래도 좀 덜 엄마보다 좀 덜 위험하니까 아버지한테 맡겨서 아이를 키우게 해줘야 한다. 이거 국가나 사회가 조금 아이를 키워주는 그래도 이게 또 가정에서 키워야 될까요? 저 이런 거 상당히 항상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반성을 했다라고 양형 판단의 이유가 있는데 여러 번 때렸잖아요. 가슴, 머리, 심지어 심정지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젖병으로 계속 때렸고 뇌출혈 왔고 이게 어떻게 저는 반성을 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차라리 뭐 산후우울증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산후우울증 없는 남편은 이해가 되나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더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반성하고 진짜로 아이를 위한 좀 육아 좀 했으면 양육 자기들이 낳은 아이잖아요.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돈을 주고 신생아 사들여가지고 신생아를 사들여가지고 학대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 2에서 4년을 선고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 뭔가요? 예, 이 사건도 상당히 충격을 안겨주었죠.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태어난 지 1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들을 신생아 한 명당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죠. 예. 이 중 2명의 아기는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주를 봤더니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며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매입한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리가 없겠죠. 실제로 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고요. 또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고 와버리자라는 등등의 대화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아이들을 매입한 경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미혼모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입양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여서 아이들을 매입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였는데요. 이들 부부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혼인 관계에서도 이미 스스로 출산한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산한 아이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친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이죠. 이들의 범행이 어떻게 발각되었냐면 최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청, 시군구청들이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는 네. 과정에 미신고 아동, 즉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이들을 조사하였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의 행위가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친자는 돌보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은 또 매매를 해서 인신매매도 하고 거기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학대까지 하고요. 아, 이들 부부한테 좀 검찰이 양형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아, 아이를 돈을 주고 산 것부터가 좀 범죄인데 가중처벌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예,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아동학대, 네.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A씨에게는 징역 4년, 그리고 네. 그 남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네. 그리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러한 형량에 대해서 단순한 학대와는 다르고 심지어 인간을 매매한 정도의 인륜을 철저히 배반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양형이 너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입니다. 네. 가중처벌 내려줘야겠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재판부가 선고할 때는 동종 판결의 형량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또 한 판사만 너무 화가 나서 네. 형량을 높이했다라고 네. 하면 또 판사들마다 양형에 너무 부당한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또 비판 지점이 되다 보니 네. 기존의 판결례를 무시할 수 없는 건 네, 현실입니다. 당연히 비교 형량 해야겠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과도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중처벌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아이들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말도 있는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 뭐 정인이법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계속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잘할 수 있게 국가와 사회가 혹은 가족이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육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봐준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범죄보다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더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예, 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슴이 먹먹하지만 그래도 아. 냉정하게 사건을 담당해야 될 때가 꽤 예.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전보다는 많은 관심이 생겨서 예. 학대 사례도 많이 이제 관찰의 대상이 되고 네, 주변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네. 예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네. 야단을 친다거나 했을 음. 때 주변인이 한 번씩 다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네. 그 친부와 친모의 분노가 사그라드는 네, 걸 네. 보면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아동학대 처벌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억울하게 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좀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끌려갔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고 객관적인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전 남친에게 폭행당한 20대 여대생 사망. 아, 이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전 남친이 엄청나게 수차례 폭행해가지고 결국엔 사망했습니다. 상처 부위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맞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간호사를 꿈꾸던 19살 대학생이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취방에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사건 경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대학생 A씨는 지난 10일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기 전 있었던 일을 보면 남자친구란 남성이 그 여성의 자취방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성을 폭행했는데요. 여성은 해당 폭행으로 전치육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한쪽 눈이 멍든 채 부풀어 올라 잘 감기지 않는 상태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목에는 목 졸린 흔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리도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병원은 이 여성을 뇌출혈 진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친이 여성의 집에 들어왔냐 하면 전 남친은 A씨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무단으로 침입하여서 자고 있던 A씨 위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하여 사진과 같은 상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여성이 폭행당하고 나서 일주일 넘게 입원을 했다가 숨졌습니다. 수사기관 사망과는 좀 관련이 없다면서 폭행 가해자를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책임 소재는 수사기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든 형사소송 절차가 그러하든지 예. 요건에 부합해야 어떤 예.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네. 여성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네네. 이 여성은 피해가 발생한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일주 넘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 새벽에 상태가 악화됐죠. 네네. 그래서 부산과 창원 지역 등등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지만 지금 시국이다 보니 아무런 병원도 이 환자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4시간이 흘렀고 여성은 숨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피해 정도가 중하다 보니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네. 체포했으면 검찰의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안타깝게도 긴급 체포를 승인할 수 없다.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죠. 네. 사람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불승인 결정을 할 수 있냐라는 네. 의구심을 표했는데 검찰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 스스로 상해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네. 그리고 검거 과정도 봤을 때 네. 가해자에게 연락해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이 자발적으로 만난 점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체포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불승인했다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한 경우에만 네. 긴급체포가 승인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자발적으로 응할 정도라면 체포영장 발부받을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게 검찰의 불승인 결정이었죠. 또 무엇보다도 부검이 이루어져 봐야 상해 등등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를 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사실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도 있습니다. 왜 대체 여성이 남성한테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까? 예, 이 여성은 3년 전부터 이 남성과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전부터 이 남성으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 여성과 남성은 그 남성이 여성을 따라서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남성은 심하게 여성에게 집착했습니다. 네. 만약 여성이 헤어지고 싶다, 그만 만나자라고 하면 네. 아시다시피 더 심한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네. 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제한 사이였고 이 남성의 집착으로 인하여 여성은 성적이 좋아서 다른 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 인하여 하향 지원하기도 했다는 네. 주변의 전언이 있습니다. 네. 여성의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결국 네. 여성은 대인기피증 그리고 트라우마를 호소하게 되었는데요. 네. 대학교에 적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휴학계를 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네. 이 남성은 이 여성을 또 따라와서 이러한 범행이 네.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여성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이 두 사람이 만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미 헤어진 상황이니 3주년이 뭐가 중요하냐, 네. 챙길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 남성은 이 점에 격분하여서 여성에게 3주년이 되는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의 집에 침입하였고 그리고 여성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때리는 거다라고 하여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합니다. 과해요. 이거 수사기관 더 비판받는 이유가 데이트 폭력 신고 이전에도 10건 넘게 접수됐었고 11번째 했는데 지금 결국은 못 살렸습니다. 이거 여성 유족 너무 화가 나죠. 유족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지난 16일에 남성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뭐 살인, 뭐 치상 이런 게 아니고 스토킹 처벌법까지 같이 넣었어요. 이 부분 처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찰 입장은 그렇습니다.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를 좀 도출해 봐야 알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추가 혐의 적용은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정말 사건 사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